방금 소개받은 경영 컨설팅사 이석현 대표입니다. 솔리디움의 이석현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영 컨설팅사 솔리디움의 대표 이석현입니다. 오늘 같은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서 지금 뱅킹 입장에서 파이낸싱에서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경우는 저는 철저하게 선사의 입장에서 과연 그 ESG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ESG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선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와 헤어로에 관련해서 잘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거를 줄여서 약자로 부른다는 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자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 관리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ESG는 이제 그런 해운 선사뿐만 아니고 모든 글로벌 인더스트리 표준이 됐고 ESG에 대한 지지 또는 준수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 선박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전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한 3%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2050년이 되면 17%까지 솟는다고 합니다. 현재 배출량에서 17%까지 솟는다는 말은 지구온난화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MO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이 규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ESG와 해운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해운업에서 탄소 경영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좀 기사점, 이 세 가지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운업에서 과연 ESG를 왜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해운업에서 ESG라는 목적, 첫 번째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 저감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줄이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양 환경 보존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배를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벙커스유를 방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발러스트 워터 같은 경우를 부산에서 배를 운항해서 갔다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를 배출해 버렸을 때 그 전기를 분해 안 하고 막 바로 나갔을 경우에 그 생태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오거든요. 이런 해양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해운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 관점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육지에서 많이 못 봐서 그렇지 글로벌 선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규모의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운업체 일을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안전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표준을 만들어서 지키자라는 것이 해운업에서 ESG의 두 번째 소셜의 목표가 되고요. 세 번째는 가버넌스입니다. 그냥 지배구조라고 하면 좀 어감이 잘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고 그걸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 자체, 또 그 이외에 소셜이나 다른 관점에서 이 노력들을 투명하게 측정하고 보고하고 관리하자, 이런 쪽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배구조가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은 반부패 또는 매물 방지, 이 아무도 안 갖추는 그 선박에서 컨테이너 선박에 실어나는 여러 가지 화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패할 연루가 되고 또 마약 그리고 또 20여 명까지 연루가 된다면 글로벌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ESG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보자라는 것이 해운업에 있어서 ESG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적은 그러나 해운업에서 ESG를 추진하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탄소 배출 관리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하면 해운업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한 3% 정도 되지만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사 입장에서 관리를 하려면 이게 목표를 설립하게 되는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또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부터 해서 측정과 모니터링,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갭을 줄이는 이 과정은 매우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이고 또 운영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자체도 또 문제가 되고요. 생물성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또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지에서는 공장에 사람이 보이고 회사에서 사람이 직접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보건, 안전, 건강 문제는 즉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배는 바닥에 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선원들이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이슈나 건강 관련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무시가 되거나 간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고요. 또 부적절한 근무 조건에 노출된다든지 또 적절한 휴식을 안 줬을 경우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또는 지배구조상에서 과연 이것을 감독해서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우리가 과거에 그 CSR 보고서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해서 이해관계자로 공유하고 또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은 많은 또 시간과 돈과 자원이 투여되고 복잡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에서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규제 자체가 탄소 경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걸 저감해서 지구 온난화를 줄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에서 있어서의 탄소 경영 전략이라고 가정해서 보십니다. 첫 번째는 탄소 경영을 위한 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세스먼트, 탄소 배출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를 설립해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플래닝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전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목표가 100이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것을 정리해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리포팅하는 크게 4가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를 선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설비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을 하면은 그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우리는 IMO에서 제시하는 2030 또는 205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에서 나오는 그 연료를 얼마나 소모하느냐 여기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실질과는 굉장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어떤 식으로 운항하느냐, 배의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또 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한 선사가 예를 들어서 자사 또는 용선이든 자사 보온 선박이든 다 합해서 200척이 넘는다 하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연료 소모량만을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정교하게 확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OC는 이 단계에서 다른 글로벌 선사뿐만 아니고 다른 운송업체 또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를 확대해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측정과 관리를 잘하는 회사를 이 단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플래닝입니다. 골 세팅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IMO에서 얘기하는 2030 또는 205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회사는 연도별로 아니면 주요 마일스톤별로 어떤 목표를 탄소를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는 목표를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목표는 수립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는 how, 바로 전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전략 수립을 할 때 how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탄소를 줄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우리가 헐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에너지 저감 장치, 또 연료도 꼭 그 번커스가 아니고 바이오퓨얼이나 아니 아모니아, 메탄올 같은 경우는 대체 연료를 쓴다면 분명히 탄소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운영상의 변화인데 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탄소는 연료 소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슬로우 스티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항도를 최적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메인터넌스를 통해서 거기서 연료비를 적게 사용 소모가 된다면 그만큼 탄소가 적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 변화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또 전략적
협력입니다. 이런 선사와 선사 간에 우리가 얼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범위를 넘어서 아까 그 ID의 상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금융기관뿐만 아니고 규제 당국, 심지어는 밸류체인을 확장했을 때 항만까지 포함해서 이분들과 이 엔터티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인가. 그게 바로 이 플래닝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돼서 설정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또 계획을 세웠다,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플랜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과 돈과 자원이 할당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사업 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되지 원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입니다. 결국은 이런 목표가 설립이 되면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가 나오고 그 전략 과제별로 KPI가 따로 나오면 그 지표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국내외에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인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탄소가 배출되는 연료가 소모되는 것의 어떤 단순히 트렌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선박을 예를 들면 운항을 하면서 아니 어떤 특정 설비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운항하는 방식에서 어디서 어떻게 조절하면 연료가 덜 소모되는지 아니면 또 어디서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는지를 사람이 그것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또 센서링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센싱해서 데이터로 모으고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또 필요한 그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게 기업의 핵심 영향이 될 수 있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 AI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성과를 좀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배가 가지고 있는 운항하는 데 있어서의 특정 노이즈가 생긴다거나 열이 많이 오간다거나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그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전에 미리 감지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면 분명히 연료 효율성을 높아질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규제가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부합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이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단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CSR, 그것도 사실 CSR만 잘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툴이고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G라는 것에 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고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공유를 하고 또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어떤 탄소 저감의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이 단순히 리포팅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또 탄소 저감의 기회를 찾아낸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한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선사 중에 하나가 덴마크의 머스크인데 머스크는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배 한 척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 선박에 대해서 연료 소모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니 탄소 배출량이 100이라면 선박에서 연료에서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다 100을 커버를 못하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이후에 이건 선박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이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배의 속도를 선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이 달라지더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조합해서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반영한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닝 단계에서 머스크는 일단 고을 세팅에서는 2050년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4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많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죠. 메탄올을 이용한 선박을 발주해서 운항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 선박도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코 배송 서비스 등 바이오 연료를 적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머스크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조직이라고 판단되는 게 LNG 선박을 발주해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 메탄올이 가지고 있는 연료의 특성이 여러 가지 연료의 가용성, 또 가격, 또 변동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는 이걸 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급격하게 메탄올에서 LNG 선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이런 ESG라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외부 환경을 잘 읽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것으로 빠르게 바꾸는 유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이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온보딩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저 센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분석을 해서 이거를 효율성을 적용시키는 것에 여러 가지 정보것을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 회사는 리포팅, ESG 관련 리포팅 가장 잘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해운업에 있어서의 ESG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해운업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ESG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도입을 할 것이냐라는 ESG에 있어서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2030년까지 아니면 뭐 2050년까지 넷 지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립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고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는 일반 회사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일반 직장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전략입니다만 한마디로 전략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설명하면은 where, how, when 이란 세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것인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where to abate 어느 부분에서 탄소를 줄일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how to abate 어떤 방식으로 탄소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when to abate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where to abate. 이 where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지리적인 부분만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where는 해운업이 선사가 접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쫙 확장해서 봤을 때 물론 십 오퍼레이터만 본다면은 여러 가지 배를 구해서 그걸 발주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배를 용선을 할 수 있겠지만 배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이거를 또 마케팅이나 영업을 통해서 화두를 확보하고 그것을 배를 운항해서 목적지까지 실어주고 그걸 이제 엔드 커스텀까지 또 육상 또는 철성을 통해서 딜리버리하는 밸류체인을 확대해서 본다면은 과연 그 밸류체인의 각각 매 단계에 있어서의 풋프린트를 카본 풋프린트를 보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분명히 하면 되지만 우리의 컨트롤러빌리티를 넘어가는 말로 트럭킹이나 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거를 엔드 투 엔드까지 다 합쳤을 때 탄소 배출량의 토탈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한 회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고려를 해야지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웰트 컴핏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선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선종의 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노선이 유럽 쪽으로 많이 항로가 개선되어 있는지 미국 미주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노선이 많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노선에서도 또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체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큰 에셋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쪽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포커스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웨어리 해결되면 how to abate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건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또 그 다음에 콜래버레이션의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시중에 지금 커머셜라이즈 돼서 나온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홀 디자인이라든지 에너지 저감 기술 그리고 대체연료 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고요. 또 기술적으로 AI 기술을 적용하면 이건 벌써 상용화되어 있지만은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 단순히 우리가 자율자동차처럼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차가 알아서 운전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운항 선박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AI 기술을 적용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자율운항한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바다 위에서 어떤 노선을 따라서 배를 운항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연료 소모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그 항해 도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물론 안전도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연료도 분명히 저감할 수 있다. 이때 AI 기술이 적용되고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이걸 벌써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상의 변화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우 스티밍을 한다든지 항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뭐 또 메인터넌스 한다든지 이거는 오퍼레이션 상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상에 있어서의 있던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는 차원 때문에 이걸 등한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술에 들어가는 그 KPX를 보면 엄청난 자원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퍼레이션 상에 있어서는 그만큼 돈 안 들지만 효과는 또 훨씬 투자 대비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오퍼레이셔널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코시스템 내에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금융관계자들, 또 규제 당국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화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협업을 통해서 분명히 많이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how to compete, abate 해당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when to abate입니다. 언제 줄일 건데, 아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당장 올해부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이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는요, 시중에 지금 저희들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탄소 저감 기술들이 테크니컬 피지빌리티를 봤을 때 또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냥 그 기술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상용화가 되기까지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아직까지는 미성숙된 그런 기술들이 꽤 있습니다. 연료만 대체 연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금 현존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많이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적용할 수는 없다. 바로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아까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멀스트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올 8월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원래 멀스트에서는 메탄올을 가지고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해서 넷지로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메탄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용성, 어벨러빌리티, 그다음 그것의 가격이 들쭉날쭉함, 또 거기서 발생하는 또 부산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가격 급속도로 LNG 선박으로 선회를 합니다. 우리는 LNG 당분간은 LNG를 가지고 배를 운항하겠다고 해서 발표도 바꾸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것은 LNG 선박을 해서 운항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멀스트는 동시에 이건 아직까지 트랜지셔널한 전략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나은 기술이 나오거나 메탄올이 훨씬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는 하시라도 우리 메탄올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주는 시사점은, 많은 선사들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특정 기술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걸 계속 쓰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트랜지션이라는 기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적합한 그 시기에 가장 최고의 기술을 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글로벌 협력 부분입니다. 앞서서 지금 IND에서 설명 많이 하셨습니다만 해운업이 밸류체인이라는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더 훨씬 확장을 해서 에코시스템이라는 관점,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선사 입장에서는 일단 항상 이 에셋 해변 업종이기 때문에 선박에 배 한 척에 거의 2,300억, 3,000억 하는 이런 선박이 특히 아까 그 연료 저감 기술이 장착돼 버리면은 뭐 버러스트 워터 시스템을 장착하다든지 헐 클리닝을 한다든지 버버스 파워를 새로 개조한다든지 그 자체가 다 KPX가 수반되는 업종이라서 해운업은 엄청난 돈을 항상 자본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린 투자를 받을까라는 것이 해운사 입장에서는 니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ING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린 파이낸싱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적합한 상대를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서로 협업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대표적으로 화주입니다. 꼭 천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플라이어들한테, 협력업체들한테 당신들이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공급하려면 풋프린트에 대한 기록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우리한테 제출해, 그래야만 당신들도 오더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죠. 당신들이 ESG를 제대로 준수 안 하면 당신한테 우리 물건 주문 안 할 거야 라는 건 당장 매출이 떨어지고 회사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ESG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규제당국, 당연히 뭐 IMO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기관 투자사, 뱅킹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같은 경우도 ESG에 대한 리포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들은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이분들의 각각의 컨선과 니즈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ESG 전략을 수립할 때, 또 타겟을 세팅할 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탄소 경영과 해운업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돌입해서 본다면 첫 번째,
헤어롭의 탄소 경영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4단계 프레임워크를 이 구조적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한번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시고 모니터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ESG 과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조율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체 연료 같은 경우에 뭐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메탄올이라든지 분명히 기존에 있는 원가스보다는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ESG 중에서 우리가 E가 environment라면 두 번째 S, social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선원들한테는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특히 그 적절한 새로운 대체를 쓴다거나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의 오퍼레이션상의 개선을 했는데 그것에 적절한 트레이닝과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 대형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새로운 대체료의 도입 또는 새로운 어떤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때 이걸 S랑 어떻게 연계시켜서 볼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은 기술적인 도입에서 있어서 어떤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S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염두에 둘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드린 설명같이 계속 강조드린 게 세운 선사 하나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모든 탄소 저감 노력 목표가 성과로 달성될 수 없다. 뱅킹도 마찬가지고 인베스터도 마찬가지고 규제 당국들 또 특히 화주와 같은 이해관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코어퍼레이션을 또는 콜래버레이션을 해야지 이렇게 달성하다. 그 협력에 대한 것을 잘하는 것도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부분이죠. 그 결과가 나오면 ESG 보고서, 투명한 ESG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결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끝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금 조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파이낸싱, 재무구조도 당연히 순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지구도 환경도 깨끗해지고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유도도 매우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탄소 경영과 헤어롭에 있어서의 탄소 경영 전략을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